그날은 유난히 으스스한 밤이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달은 그 구름 사이로 얼핏얼핏 얼굴을 내밀며 흐릿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교외에 위치한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이 펜션은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오래된 지붕과 빛바랜 벽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펜션 주인은 우리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많은 말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를 걱정스러워하는 눈빛을 보였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푼 우리는 늦은 저녁까지 펜션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주변은 온통 어두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이 살랑거리며 음산한 소리를 냈다. 산책을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왔을 무렵 주인이 잔뜩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밤 12시 이후에는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저 나이 많은 주인의 농담일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함께 카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벽에 걸린 시계가 땡하고 12시를 알렸다. 그 순간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다. 친구 중 한 명이 펜션 주인에게 가서 상황을 물어보자고 했지만 전원 외출 금지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그때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발소리처럼 또렷해지더니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이성과 감각이 혼란스러워지는 가운데 용기를 내어 창문 커튼을 살짝 걷어 올려보았다. 하지만 밖은 어둠뿐이었다. 친구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할 즈음 펜션에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굳어버린 채 문 쪽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무서워져서 모두 휴대폰을 꺼내 빛을 비추고 방으로 흩어져 문을 잠그기로 했다.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귀를 기울이던 나는 누군가 벽 너머로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방 문 앞에서 멈췄다. 숨을 죽이고 기다리자 문 바로 앞에서 낮고 기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말이었다. 순간 겁이 나서 침대 밑으로 몸을 숨기고 휴대폰 불빛을 껐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문 앞의 소리는 점차 멀어져갔다. 어떻게든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밤중에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친구들과 나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펜션 주인은 아침이 되어서야 나타났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떨구며 미안하다고만 말했다. 이후로 그 펜션에 다시 갈 일은 없었다. 잔인한 악몽과 같은 그날에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맴돌았다. 인터넷에 그 펜션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던 중 그곳에서 과거에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는 글을 발견했다. 그날 밤 우리에게 와서 말을 걸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나와 내 친구들은 오랫동안 깊은 산속 펜션은 선택지에서 배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강원도에 있는 한 산장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오래된 산장은 숲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근처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조용한 마을이 있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 장소였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괴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여행에 스릴을 더해준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조금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건물은 마치 시간에 갇혀버린 듯한 상당히 낡은 분위기였다. 낡은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인물들의 눈빛이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했다. 밤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근처의 숲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어둠이 내린 숲속은 평소와 달리 유난히 고요했다. 그때 문득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 하던 농담도 점점 줄어들고 분위기는 점점 진지해졌다.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모두의 핸드폰이 이상하게 동시에 꺼지고 말았다. 배터리는 충분했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때 숲의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것이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임을 알았다. 우리는 점점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고 서둘러 산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던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차가운 손이 내 어깨를 스치는 것 같았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산장에 돌아왔을 때 모두가 그제서야 한시름 놓았다. 친구들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돌아 혼란스러워졌던 것이 아니냐고 위로하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나는 기묘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다. 괴상하게도 처음 산장에 도착했을 때 맞이해주었던 관리인은 그 시각 이후로 보이지 않았다.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다. 그날 밤 모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 외에도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갑작스럽게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나는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에는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 호기심에 이끌려 그 문을 열어보았다. 방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호기심에 나는 그것을 펼쳐보았다. 일기장에는 예전 이곳에서 지냈던 누군가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불길한 내용들로 가득했다.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 사라져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망쳐. 그들은 절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는 서둘러 방을 나왔고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친구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그 소리에 놀라 방에서 뛰어나왔고 우리는 비명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복도 끝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린 그 산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뿌리고 산장을 나설 때쯤 마치 우리를 배웅이라도 하듯이 안개 속에서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제정신으로 돌아보고 나니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끝내 그 여름밤의 끔찍한 기억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귀신이 나온다는 그 산장의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다시는 그곳을 찾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나는 절친한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도착한 곳은 산골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캠핑장이었다.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도시의 소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조용한 장소였다. 우리는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설치하고 밤이 되기 전까지 산책을 하며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다. 걸어가던 중 우리는 작은 산장을 발견했다. 그 산장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어딘가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다. 저기는 폐산장 같아. 친구 중 하나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 곳을 더 탐험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왔다. 밤이 되자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옹기종기 모여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동안 각자 알고 있는 공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한 친구가 산장에서 있었던 무서운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그 산장에서 어떤 가족이 살았대.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족이 갑자기 실종됐다고 해. 여러 사람들이 찾으러 갔지만 누구도 찾지 못했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산장을 잊혀진 가족의 집이라고 부른대. 그 이후로도 몇몇 사람들이 그 산장을 찾았지만 돌아오지 못했다고 해.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놀라서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했다.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무언가 경고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여기서 떠나라, 떠나라.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우리의 호기심은 두려움으로 변했고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텐트를 걷고 차에 올랐다. 차에 오르자마자 모닥불 주위로 어두운 그림자들이 모여드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그 곳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몇 주 후 인터넷을 통해 그 산장에 대한 기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 기사는 몇 명의 여행객들이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산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우리는 무사히 그 공포스러운 장소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때때로 귀가에 울리는 소리, 여기서 떠나라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이야기는 거짓일 수도 진짜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디선가 홀로 산장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괜한 호기심이 때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작은 고시원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고시원 생활은 나름 아늑했고 큰 불평이 없는 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무더위로 잠을 이루지 못해 침대에 누운 채 뒤척이고 있을 때였다. 고요한 방 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방 안은 침묵과 어둠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방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문 앞에서 서성이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시원은 창문이 없는 구조라 외부에 바람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불안감의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에는 작은 환기구가 있었는데 환기구를 통해 바깥을 내다보려는 순간 아주 희미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정확히 사람의 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존재는 분명히 거기 있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나는 침대 위로 다시 몸을 던졌다. 눈을 질끈 감고 이건 꿈일 거야 라고 계속 되뇌었다. 그 순간 귀에 익은 전화벨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내가 사는 고시원의 전화벨 소리였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는 결국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같이 놀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와락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서 빨리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다. 짐을 싸면서도 그 존재가 문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불안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부모님 집으로 급히 돌아갔다. 그 이후로 고시원으로부터의 회상은 언제나 두려움과 연결되었다. 이상한 전화, 문 앞의 그림자,
그 모든 기억들이 마치 활동 중인 영화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날 이후 나는 고시원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고 그중 한 친구는 나에게 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예전에 그 고시원에서 누군가 의문사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친구는 나에게 그곳이 이상한 일, 이자주 일어나는 장소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나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문 앞에서 서성이던 그 그림자, 전화 속 목소리, 모든 것이 그 의문사한 사람의 혼령일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것이 실제로 귀신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절대 혼자 살지 않는다는 다짐을 했다.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나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100번을 곱씹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경험은 아마도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공포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